안녕하세요. 너와나의 은퇴학교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오늘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줌으로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그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은퇴하고 귀농귀촌으로 살고 계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년간 군 생활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귀농해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 강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그 우리 강 선생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블루베리 그 종묘 이거 뭐 묘목을 갖다가 무료 나눔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건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귀농을 하면서 처음에 한 것이 네. 이제 나중에 이 블루베리를 판매하려면은 어떤 SNS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음. 싶어서 귀농과 동시에 블로그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한 아우. 10년 동안 블로그를 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혹시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지금까지 농사 짓던 모든 것을 유튜브로 해서 한번 알려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네. 농장에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음. 뭐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제가 항상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다.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봄에 하는 삽목이 있어요. 이제 숙지 아. 삽목하고 여름에 하는 이제 녹지 삽목이 있는데 이 삽목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그 삽목을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연말에 다 정리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나눠줌으로써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뭐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는 동기도 유발하고 또 나가서는 뭐 저와 어떤 인적 관계도 이제 형성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그 조그마한데 보니까 순위 막 요만큼 올라와 있고 하던데 그게 네, 이제 결국은 1년 지난 게 그만큼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일단 제가 우리 그 선생님 보면서 저도 뭐 군 출신이어서 더없이 반가웠는데 군 생활 30년 동안에 보통 우리 군인들이 이사를 많이 간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제가 군 생활 30년 하면서 이사를 19번, 아, 그리고 19번. 혼자서 살기를 10년. 그러니까 네. 우리 병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30년 군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29번 이사를 다녔어야 정상인데 다행스럽게 19번째에 딱 춘천에 정착했습니다. 19번째. 이야,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군생활 30년 했으면 뭐 총각 시절 빼고 결혼하고 나서 거의 뭐 이사한데 19번 이사면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근데 혹시 은퇴하고 나서 춘천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춘천에 자리 잡은 것은 결국은 우리 큰아이 때문인데 음. 어, 뭐 얘는 하도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니까 초등학교를 7군데 다녔어요.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세 번째 갈 때 이제 네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춘천에서 인제 양저 인제 그렇죠. 인제로 발령이 나서 가려고 하는데 음.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초등학교 7번 이제 7군데 다녔고 음. 지금 가면 중학교 세 번째 가는데 아버지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가 남자애들 사춘기 때인데 내가 얘를 데리고 가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놓고 간 게 이제 결국 춘천이 제가 이제 연구가 된 것이죠. 예. 음.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사를 18번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네. 저 경남 진해로. 네. 그런데 네.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뭐 그 남자니까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저희 딸하고 음. 6년 차인데 아버지, 제가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 음. 동생 있는 딸 쟤는 음. 한 곳에서 졸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혼자 다니더라도. 그런 이유로 똑같네요. 예, 자기가 서울이다가 이제 경남 진해로 내려가니까 그 경상도 쪽은 사투리를 쓰는데 자기는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랬다는 거예요. 서울말 네. 쓰면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막 이 사투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래 뭐 그건 이해하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는 사투리를 쓰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사투리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귀농귀촌을 했는데 은퇴 전에 그 귀농귀촌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좀 찾을 곳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전역하기 전에 뭐 어차피 군생활 뭐 오래 하셨으니까 뭐 장교들은 어차피 후배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 끝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기가 딱 왔을 때 이제 전역이라는 것을 아주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나는 뭐 제대하면은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같이 살겠다. 즉 나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심 있게 그쪽을 찾다 보니까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뭐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현재 본인이 있는 그 도시마다 각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뭐 현역 시절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이제 전역과 동시에 제일 먼저 등록한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귀농교육 과정을 등록하고 이제 배웠죠. 네. 그 농업기술센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는 전국 각 시 또는 군 단위에 하나씩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조직이죠.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그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인접에서도 받는데 일단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그러면 들면 교육 예, 비용은 다 무료인가요? 완전히 무료죠. 교육 비용 완전히 무료고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도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교육을 얼마나 받죠? 기간은? 음, 교육 기간은 각각의 교육 과정마다 달라요. 이제 또 시군마다 이제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마다 그 정책적으로 이 교육은 몇 시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귀농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80시간 정도 되고 그 과정이 마치면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뭐 심화학습 과정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뭐 농업인 대학 과정이라든가 마케팅 과정이라든가 SNS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 농업 교육을 받아주는 것이 월등하게 유리한데 사실 뭐 저는 지금 2014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이제 귀농귀촌 멘토로 활동을 하고 뭐 춘천시에서 귀농귀촌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귀농을 하면 귀농 창업 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많이 질문하는데 귀농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이 교육 시간 100시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받아놓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죠. 그러면 그 귀농 100시간 이상 받고 그러면 귀농 창업 자금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귀농 창업 자금은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일종의 뭐 융자 제도예요.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이 7,500만 원, 귀농 창업 자금이 3억 원. 그래서 토탈 3억 7,500만 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100시간 이상이고 최대 250시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것을 거의 뭐 선착순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한해서
이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뭐 베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블루베리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의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제 귀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이 웰빙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러한 단어가 이제 돌고, 그래서 이 웰빙을 화두로 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블루베리라는 것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막 블루베리는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초창기니까 이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이 블루베리와 관련된 전문 교재가 있어요. 블루베리 표준영농 교본이라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계속 봤어요.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또 주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책으로만 봤는데 실제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이것을 재배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또 책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그러고 저만의 어떤 농법을 머리에 두고 농장을 조성하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군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접근 방법이 체계적이고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강 선생님 같은 분도 있고, 막연히 지금 이제 귀농귀촌해서 나도 뭔가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블루베리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몇 평 정도가 감당 가능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부부가 딱 하기 좋은 것은 1000평 정도입니다. 1000평. 1000평이면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저의 예를 들어도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또 벌이도 괜찮고. 그래서 겁도 없이 중간에 1400평을 더 구입을 해서 토탈 2400평 정도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1000평 할 때가 저의 한계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1000평보다 조금만 더 하니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그다음부터 무한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농사를 몇 년 짓다가 2018년도에 농장에서 2번 쓰러졌어요. 과로로. 아이고. 그때 제가 30년 동안 뭐 이 조직에 있으면서 유유자적하겠다고 시골에 나왔는데 내가 농사 지면서 농장에서 쓰러질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집사람 뭐 난리 났죠. 그래서 결국은 땅을 다 되팔고 지금은 이제 940평, 한 1000평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 기준으로 1000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득은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천만 연 원.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예. 근데 연 2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평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2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5년은 경과해야 돼요. 5년. 예, 4, 5년은 경과해야지 연 2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지. 모든 과수는 심은 다음에 4년 차까지는 거의 뭐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것만이지. 그러다가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데 5년 차부터는 정말 알뜰어지게 하면은 2천만 원 정도는 순수 이익으로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손을 쓰지 않고 한다면 소득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같으면 한 2천만 원이면 만족해 합니다. 뭐 2천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큰 돈이거든요. 논농사와 비교하면 논농사는 1000평 하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게 판매잖아요. 블루베리는 네.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이제 귀농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니면서 귀농 교육을 하는 이 같은 이제 강사 역할도 제법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농사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능력,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농사져서 금쪽같이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금쪽같이 농사져서 개떡같이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농사보다는 어쩌면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우리와 같은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농기계를 다루기도 더더욱이 모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라든가 이와 같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 능력은 기존에 있는 농부님들보다 월등하게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러면 면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의 그 장점, 즉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발전시킨다면은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SNS 마케팅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은 판매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2010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에 한 것이 블로그를 만들고 언젠가는 이 블로그에 내 이웃들이 판매를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뭐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직접 판매한 것과 이제 개통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직접 판매했을 경우는 뭐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저한테 농부들한테 제가 표현할 땐 땀값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흘린 땅값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블루베리를 1kg에 이제 25,000원씩 판매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유기농에 이제 친환경이니까 25,000원씩 판매하는데 그것을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은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결국은 뭐 포장비하고 뭐 인건비 빼면 농민한테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귀농하시는 분은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SNS를 이용해서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SNS로 판매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잘 되는 거네요. 저는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사도 농사지만은 이 판매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농사를 져서 어머니 세대는 등심지고 장에 가서 팔았지만은 지금은 내가 농사 짓는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 고객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팔 때는 그분들이 날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SNS를 이용해서 유튜브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분들도 제 농장에서 저렇게 정말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면은 저것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는 어떤 이제 기대 심리가 결국 구매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농업센터에서 이제 뭐 SNS 교육도 해주니까 만약에 이제 네, 귀농귀촌을 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대략 묘목이 커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한 3, 4년은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 네, 시간 동안에 열심히 블로그나 SNS,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네, 활동을 좀 알리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수확이 다가오는 한 4년 차, 5년 차 되면 이제 그 이웃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뭐 잘한 것이라면 그것 같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작년 2020년까지 매일매일 영농일지를 써서 그것을 제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이제 그것은 그때는 제가 농장에서 무슨 한 것인가 하나하나 적었지만 지금 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내 농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귀농귀촌 또는 약간의 뭐 공방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매출이 대부분이 블로그 음, 이웃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말 옛날 부모님들처럼 등짐지고 시장 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SNS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게 마케팅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 한창 이 이제 우리 강 선생님 내려갔었을 때가 블루베리 농사가 이제 막 꽃이 피던 그런 시기였는데 한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또 베리 농사 짓는 분들이 또 뭐 다 망했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블루베리 농사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어지기 시작한 것은 막 2000년대 초반, 2001년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FTA가 체결되면서 이제 이 블루베리가 무관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이제 제의한 것이 FTA로 인해서 이제 블루베리 농가들의 소득이 일정한 부분 이제 어려워지니까 당신들 지금 폐기해라. 폐기하면 평당 5만 원씩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폐기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또 블루베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작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블루베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물론 뭐 가격 경쟁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농사의 역대적으로 쭉 봤을 때 무엇이든지 좀 낫다 하면 사람들이 결국 그 농사를 접근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어차피 이제 떨어진다.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였는지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서 신뢰감을 얻는 거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이제 같이 나누는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블루베리도 품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고급 품종 아닌 거 이런 뭐 품종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블루베리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블루베리 품종을 전부 다 갖다 놓으라면 뭐 2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블루베리는 크게 이제 북부종, 남부종, 뭐 레비다이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부종 같은 경우 영하 29도에서 이제 30도까지 이렇게 자랄 수가 있고, 이제 남부종 같은 경우 또는 뭐 레비다이 같은 경우 영하 12도에서 한 17도 사이 이 정도밖에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북부종은 뭐 대전권 이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부종을 심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 또는 뭐 요 해양성 기후를 받는 좀 따뜻한 쪽에서는 뭐 남부종을 심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품종별로? 아닙니다. 가격 차이는 뭐 블루베리는 대부분 크기와 무게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크기가 18mm 이상이다. 그럼 뭐 대과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16mm 이하부터 이제 14mm까지 뭐 중과, 그 다음에 14mm 이하는 뭐 소과 이렇게 이제 나눠서 판매하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크고 맛있는 과일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루베리는 우리가 먹는 이유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기능성 성분을 먹기 위해서 사실 블루베리를 먹거든요. 근데 이 안토시아닌이 어디 있냐면 과일의 표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무게라면 작은 알갱이들이 표피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작은 알갱이들이 이 안토시아닌을 취하기는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블루베리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가 소비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뭐 보기 좋은 것이 뭐 맛도 좋다고 결국 큰 것을 찾으니까 결국 농민들도 큰 과일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부종이든 뭐 북부종이든 불문하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일단 과일이 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농부들은 이것을 다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택배하는 과정에서 뭐 깨지는, 즉 단단한 그러한 과일을 피하면서 깨지지 않는 그런 과일을 이제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소비자들이 만약에 블루베리, 베리 종류를 사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작은 게 가격도 싸고 성분은 되게 좋은 거. 맞아요. 그게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표피 면적을 따지면은
이 작은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찾아요. 큰 것. 좀 주문할 때도 전화를 해가지고 기간 큰 걸로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은 작은 것이 더 성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소비자들이 혹시 잘못된 오해에 섞인 생각을 할까봐 아직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게 베리 종류가 많잖아요. 뭐 아사이 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베리 종류는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보면은 아사이베리라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브라질 열대 식물이고 그 아로니아라고 뭐 흔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보다 뭐 수십 배 높은 과일이 뭐 아로니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말의 출처는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 묘목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대학 논문에 보면 이 안토시아닌의 성분을 가지고 따지면 사실 현재 블루베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타임지에서도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블루베리가 들어가야 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농민들의 귀는 너무 얇으면 안 된다. 하나의 방향을 설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가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단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자기 물건을 정말 땅값을 받고 정당하게 파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다가 뭐 힘들어서 포기했다든지 뭘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주변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다가 이제 힘들어서 포기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속상한 것이 너무 이 블루베리를 재배한 사람이 그 블루베리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고 돈만 생각하고 쫓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화분에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요. 근데 이 화분에 재배하는 것은 저 따뜻한 남쪽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화분에 재배할 경우 동해 및 냉해의 피해를 월등하게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결국 들어가면 뭐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질 만큼 나무도 다 상하고 또 화분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 얼마 안 겨서 화분 안에 뿌리만 차고 하니까 과일의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러한 것이 좀 안타깝죠. 즉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는 결국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120시간 또는 20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도 좀 경험을 쌓고 이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요즘 같은 1월 달에 실용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실용화 교육. 그것은 각 지역에서 가장 권장하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그와 같은 작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지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별도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관련된 교재 농업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블루베리 표준영문 교본이라고 여기 있네. 이런 교재가 있거든요. 이런 교재를 사서 본인이 보고 또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한 그 박사님이 있는 곳이 농업진흥청 남해 출장소 거기에 보면 블루베리를 전문으로 연구한 그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여러 가지 교재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다 알고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이 어떤 농장을 돌아다닌다면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이제 같이 나눌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양강 블루베리 쪽에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선생님 저는 블루베리에 관심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블루베리 농사 짓는 걸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주말마다 많이 와요. 이제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하나의 동영상 교재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2019년 12월 21일부터 제가 블루베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1년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게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된 한 150개 정도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이제 저한테 와서 직접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심는지,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구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은퇴한 사람들이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SNS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막상 귀농 스스로 준비하셔가지고 블루 농사를 짓고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은퇴자들이 좀 프로세스를 당기거나 안전하게 블루베리 농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절차적인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블루베리 이외의 모든 작물은 다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 일단 귀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하려면은 최소한 본인이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설정하고, 또 그 작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저는 교재를 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너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답이 이장님은 다 안다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작물에 관련된 답은 바로 이 교보문에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물에 관련된 것은 모두 이 교보문에 있다. 이 교보문을 보고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물을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즉 이 책에 나온 이야기와 필드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있을 때 이제 심고 키우는 게 중요한데, 블루베리를 예를 든다면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나 블루베리 심어야지 하면 그 다음날 가서 묘목 사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블루베리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크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 마음대로 크는 거예요. 블루베리 마음대로 크는 것은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인데,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자라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가 원래 진달래과거든요. 진달래하고 습성이 똑같아요. 진달래 질퍽질퍽한 논에서 절대 못 자라잖아요. 진달래는 토양이 척박하고 물 빠짐이 좋은 소나무 아래 이런 데서 잘 자라요. 근데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H, 즉 산도가 4.5에서 5에 이르는 이 산성식물이에요. 호산성식물. 근데 대부분의 농작물은 pH 6에서 6.5에 달하는,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운 pH 6에서 6.5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 이 토양은 이제 어떤 경우는 pH가, 우리나라 토양 원래 산성 토양이 사실 늙은 토양이라서 이제 블루베리를 심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pH가 높거나 또는 그 땅에 염이라고 해서 양분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심으려면 제일 먼저 물 빠지기 좋은 토양에 흙을 딱 퍼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서 토양검정실이라는 데서 토양을 분석을 해요. 그럼 토양 분석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료 처방서, 이 땅은 현재 산도가 얼마고 유기물이 얼마만큼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가 얼마 있고, 이런 것을 뭐 전부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으려면 여기다 무엇을 얼마나 넣어라 하는 이와 같은 시험 성적서 같은 것을 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시장 가서 묘목 사다가 이제 땅에 딱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우리나라 땅은 절대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연 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으려는 사람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가 1년 빨리 심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것만 공부해라. 그러고 심어도 절대 늦지 않다. 그것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충분히 연구하고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고 접근하면 정말 뭐해 죽는지 모르고 그냥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좋은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꼭 뭐 블루베리가 아니라 어떤 작물이지 심고 싶으면 일단 흙을 퍼가지고 가서 토양 성분 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적합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뭐 수박을 심고 싶은데 그 땅은 절대 수박이 안 되는 땅인데 그냥 심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뭐 논밭을 샀다면은 그 논밭에 있는 토양을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심어야 할 작물, 심지 말아야 할 작물, 최소한 그런 거라도 추천을 받고, 또 여기에 비료가 얼마만큼 많이 있으니까 비료를 더 주면 안 된다. 이제 한 가지 예가 이제 염류집적이라는 게 있어요. 염류집적. 염류집적이 뭐냐면은 시설하우스, 토마토나 뭐 이런 호박 같은 걸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이제 여기에 지속적으로 비료를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비료가 이 농작물들이 자라면서 다 빨아먹으면 다행인데 빨아먹지 못해요. 정말 뿌린 것에 한 10분의 1도 아마 못 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비료를 쓰니까. 제일 많대요. 현재 비료 쓰는 양이. 그러니까 그 땅은 염이라는 것이, 즉 양분이 이 양분이 토양에 축적이 돼서 거기에 어떤 것을 심어도 그 양분이 뿌리를 해서 그 양분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에 있는 물을 땡겨버리는 거예요. 삼투압으로, 삼투압 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안 되니까 일단 땅을 샀다. 그러면 토양 검정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기에 토양이 안 좋으면 객토를 해야 되고, 그 염이 많이 있으면 염을 씻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블루베리 농사 지으신 지가 벌써 한 7, 8년 되시잖아요. 예, 10년 됐죠. 10년. 10년 예. 됐구나. 예, 예. 블루베리 농사를 지금까지 지으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어요? 전 사실 뭐 작물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요. 뭐 작물은 제가 한 2년 동안 책을 보고 이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봐가지고 작물을 심어서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 텃세라고 하죠. 언젠가 제가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농장에 들어간 녹록길이 있어요. 녹록길이 일하고 트럭을 몰고 나오는데 길이 없어진 거야. 길이. 씨, 내 차가 그 안에 있는데, 산골짜기 안에 있는데,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왜 없어졌는 거 아니? 그 밑에 있는 어떤 영감님이 자기 땅을 밟고 다닌다고 그 동네 다니는 길을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 사용료를 15만 원을 내래요. 1년간.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돈 내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그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나만이 아니라 그 위에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출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바쁠 때인데 그게 딱 끊어놓으니까 뭐 제가 일단 뭐 15만 원을 드리고 그 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당신 땅을 저보고 농사를 지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땅을. 왜? 뭐 그러든 말든 역시 열심히 농사 지으니까 이제 처음에 한번 객기를 부려보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뭐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인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 땅을 저한테 주면서 1000평을 1년에 60만 원에 이제 저한테 임대해줘서 저보고 농사 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그 1000평이 바로 그 영감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농사 지면서 이제 2번 쓰러진 다음에 땅을 처분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 농사 짓는데 1000평 정도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강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땅을 빌려서 하면 딱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사실 이게 1000평을 구매한다는 건 굉장히 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춘천 같은 경우만 해도 1000평 농사를 지으려면 땅값이 상당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즘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제 상담 업무를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무조건. 선생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이제 귀농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발을 한번 잘못 뛰었다가 빼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절대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마라. 다만 농사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농업에 임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가까운 지역에 주거를 하고, 주거는 뭐 전월세 괜찮습니다. 전월세 괜찮으니까 농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전월세로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전혀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이제 농지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우스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하우스 같은 데에서 이제 토마토 작업도 해보고 오이 작업도 해보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과연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배워보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농지를 임대하라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는데 농지은행에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시골에는 그냥 자기가 이제 사용하던 땅을 외지인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뭐 불법이지만 이 불법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거 그 임대,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이 임대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더라도
그 직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라는 일종의 보상금을 줍니다. 농민들을 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농사 짓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을 주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농지를 빌려주되 자기가 짓는 것, 즉 토지주가 계속 짓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오셔서 조그만 농사를 짓다 보면 땅 같은 것도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임대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사실 이 춘천만 하더라도 뭐 제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 최소 3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럼 뭐 1000평이면 3억이에요. 그리고 뭐 절대 농지, 오로지 이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이제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는 그 같은 절대 농지도 아무리 싸도 1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뭐 3억을 융자받아서 2,000평을 사는데 2,000평을 가지고 절대 농지에서 논농사를 하면은 순수이익이 뭐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2,000평에서 7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농사진 것은 나온 소득액인데 그거 가지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는 땅은 살 일이 없다. 가급적 임대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얘기,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그 짐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래는 이제 농부들도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도 농업을 통해서 그런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날이 혹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농정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불가능. 실질적으로 음. 제가 이제 1000평의 블루베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그와 같은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는데 1000평, 작년에 이제 1000평, 940평이니까 이제 1000평을 잡아가지고 작년에 농사진 것을 결산을 해보니까 블루베리를 약 한 2.8톤에서 한 3톤 정도 딸 것을 생각을 했어요. 3톤을 따서 25,000원씩 팔면 7,500만 원이고 뭐 2만 원씩 팔면 6천만 원이에요. 6, 7천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내면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절대 수확을 못해요. 내가 계획한 것만큼. 내가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3톤을 수확하는 건데 작년만 하더라도 54일 또는 57일 이렇게 긴 장마 때문에 계획됐던 뭐 수확량의 30%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뭐 최대 2톤 정도 수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대 2톤. 그걸 이제 25,000원씩 팔면은 결국 최대 5천만 원의 판매고가 있는 거고, 그럼 이 판매고에서 내가 제 경비를 빼고 나면은 최소한 내수 중에 3천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2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중간에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1000평에서. 그 날아간 게 어디로 간 거냐 보면 20%가 5천만 원 중에서 20%, 즉 1,000만 원 돈이 포장비와 그 다음에 택배비 이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이제 제 농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유기 인증을 위한 농장이라서 유기물을 사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이제 유박 이런 비용 이런 것 따지면 결국은 그 빛 좋은 개살구라 하나 뭐 사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러한 것이 농업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거래하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직거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자기 인건비 못 건져요. 그런데 어떻게 뭐 람보르기니를 타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참 따지고 보니까 사실 도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농사 짓는 거 대신 프랜차이즈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과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은퇴자가 있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분의 현재 역량에 따라서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베이비 부모라면은 당연히 귀농이죠. 당연히. 최소한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자기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 최소한 벌이는 얼마 안 되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듣는 이야기가 저보고 엄청난 부자래요. 엄청난 부자. 야, 내가 왜 부자냐? 야, 너 말이야 집도 있고 말이야, 농장도 있고 말이야, 뭐도 있고. 야, 엄마, 네 아파트 하나 다 팔면 말이야, 내 농장 한 10개는 사.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 같아요.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지 정말 최저 생계비. 그나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군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지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귀농입니다. 아마 뭐 요즘 뭐 텔레비전 보면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 자신이 있으면 뭐 귀농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 시골 가서 나는 귀농 귀촌하고 싶은데 누가 반대하냐 하면 아내들이 반대를 해요.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나는 서울에서 살지. 나는 시골 가서 못 산다. 이런데 저도 이제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저희 아내가 네.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됐고 당신 혼자 가. 이러니까 이게 또 뭐 나이 들어서 떨어져 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알았어, 나 서울에서 살을게. 이렇게 사는데 현실적인 고민에 답을 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막상 춘천에 살고 계시는데 한 달에 이제 뭐 부부만 사실 것 같은데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 정도 쓰세요? 도시에서 부부가 사는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일단 뭐 다만 도시하고 차이라면 뭐 아파트 관리비 안 나가는 정도? 나머지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문화활동 하려고 하니까 거의 뭐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쪽에 이제 제가 은퇴 상담을 해보면 대개 이제 뭐 요즘은 한 300 정도 이야기 하거든요. 대략 그렇게 되시나요? 순수 생활비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순수 생활비로는 뭐 150만 원, 뭐 그렇죠. 하루에 5만 원, 둘이 쓰면 뭐 하루에 5만 원, 뭐 충분하죠. 그런 것 그러시군요.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우리가 농한기가 있고 뭐 농번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농사를 안 짓는 겨울 같은 때나 이런 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농한기, 농번기 이제 그런 개념은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예, 이제 저만 같아도 뭐 1년 12달 하루도 밭에 안 가는 날이 없어요. 농업, 거기가 제 직장이니까 뭐 겨울이라고 농장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농장에서는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하는 농업이니까 이 가지치기가 이제 3월까지고 3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뭐 시비 활동을 하고 이런 그 옛 어준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이 이제 농작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관심을 가진 농장과 관심을 갖지 않은 농장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한 것을 그때그때 있었던 것을 일상을 이와 같은 SNS로 올리는 것, 그것도 미래의 대 고객,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객인데 고객 확보 활동인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나중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어떤 농가에는 그 농장에 있는 냉동고 안에 블루베리가 남아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강 선생님 같이 않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귀농 귀촌을 했을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생활비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귀농 귀촌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월 생활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려가야 될까요? 아까도 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논농사 2,000평, 내가 논농사 2,000평을 얘기한 것은 뭐 우리 춘천을 기준으로 3억을 가지고 농업 창업 자금 3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의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농사 2,000평을 지으면 1년에 그 논에서 최대 나오는 것이 뭐 한 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400에서 한 600 정도 나올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고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도시에 있는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적인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잘 사시죠. 아주 잘 살고 또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분들도 많아요. 뭐 억대 농부 하는데 정말 억대 농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억대 농부를 당장 찾는다는 건 어렵죠. 이제 그분들은 정말 3, 40년 이상 그 분야에 정말 베테랑이고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받는 억대의 연봉과 우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인 이 귀농자가 받는 이 연봉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의 소득을 반드시 창출해야 돼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제 농진청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전체 농가 소득의 24%만이 농업 소득이고 나머지 76% 정도, 물론 뭐 소득점자리 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는 농업 이외의 소득이다. 즉 뭐 100만 원 그 전체 소득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농업 소득은. 즉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데서 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한기, 농번기라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농한기는 농한기대로, 농번기는 농번기대로 틈만 있으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된 어떠한 이제 멘토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농업 이외 소득, 제가 정말 완전히 귀농해서 그 벌이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농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귀농 귀촌과 관련된 이와 같은 멘토 활동을 하면서 최저 월급,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이제 이 멘토 활동을 하니까 그 비용이 합하면 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처럼 1,000평의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은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권유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귀농 방법은 그냥 당신이 살고 싶은 데를 여행하세요. 일단 살고 싶은데 우리와 같은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은 데를 여행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그곳이 마음에 든다면 그곳에 정착하세요.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시골에 농가에 가면은 시골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면은 최소한의 시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농촌의 실상을 보면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제 지금 춘천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받는 급여는 시간당 10,000원씩이에요. 시간당 10,0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일은 농장주와 이렇게 협의해서 더 하고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그 농장에서 이제 농장주가 지원을 해줄 경우 한 35만 원 정도를 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에 가지고 가는 것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나라 이 도시 근로자들이 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귀농귀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와 같은 데를 연결을 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제가 그런 의견을 해당 그 농장에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해요. 정말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벌려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까딱하면은 그 자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있는 이제 농부님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기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농사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뭐 지인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볼 건데 은퇴한 사람들이 이게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소위 뭐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는 그런데 잘 적응하시는 분들과 적응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준비라고 해요. 준비.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짓지. 그 사람 시골에 와도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단연코 그 틀림없이 맞습니다. 귀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은 아주 치밀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힘들다고 뭐하다고 돈이 안 된다고 일단 거기서 그런 추진력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치밀한 계획이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 어떤 그 계획표, 로드맵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농을 할 때는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한가? 우리들이 군 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메티퍼스 TCU에서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 일단 상황 평가한 다음에 그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저도 어쩌면 3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그런 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귀농해서 안착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와 같은 교육 체계 또는 그런 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막연한 귀농은 막연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귀농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분명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제 추진력 있게 이제 밀어붙여야 되죠. 네. 사실 뭐 그거는 무엇을 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100% 공감하고 지금 이제 춘천에서 귀농해서 사시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요? 뭐 제가 이제 귀농해서 이제 살면서 좋은 거는 일단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그 30년 동안 받아왔던 어떤 조직의 이제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던 거기서 뭐 몸과 마음이 자유스러워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건방진 이야기죠. 그거는 어쩌면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못할 얘기를 하지도 몰라요.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제가 오로지 농업이 다라면 이런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분은 나머지 농가 소득의 4분의 3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말 진정한 귀농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 선생님이 인생 이막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시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어떻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까요? 은퇴 이후의 삶. 그냥 재밌게 살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게 살자.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게 재밌게 살자. 그거 같아요. 아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귀농 귀촌을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같은 우리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그와 같은 복잡하고 다단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재밌게 살려고 귀농 귀촌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소소하게 시작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 시골 가서 돈 벌 거야.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이제 가끔씩 뭐 토론할 때 그럽니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골에 돈과 문화가 있으면 젊은이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문화가 없으니까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한 다음에 시골에 돈 벌러 오겠다. 그건 오지 마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냥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겠다. 최소 생계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가능하겠지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오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귀농귀촌 상담할 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귀농에서 얼마를 버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 사회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한 5, 60%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근데 뭐 사회에서 지금 당신의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30년 동안 한 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갔다면은 최소한 6천에서 8천 이상 받지 않았겠습니까? 은퇴할 때까지라면은. 그러면 농촌에서 3천에서 4천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귀농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게 안 돼요.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제 정말로 뭐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귀농귀촌을 선택했다라면 지금은 사실 이제 40대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귀농귀촌을 은퇴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좀 더 빨리 시골 생활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소득 그리고 또 아이들을 좀 자연 속에서 키워보겠다 이래서 이제는 약간은 층이 좀 낮아져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토탈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강 선생님이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요것은 준비해 갖고 와라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0대 이하 청년이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모르는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귀농하는 거와 우리와 같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뭐 귀농이라기보다는 귀촌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귀농 하는데 그분들이 산 삶도 뭐 한번 달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못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정말 열심히 잘 살고 또 정말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40대가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춘천에서도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전후예요. 40대.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이것만큼은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와라. 그냥 할 일 없어도 오면 여기서도 할 일 없다. 실현 가능한 치밀한 계획을
치밀한 계획, 워게임을 해보고 치밀한 계획이 가능할 때 이렇게 오는 것이 좋지 막연하게 오면 막연하게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 명언으로 하나 그 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내려오면 귀농 귀천에서도 할 일이 없다. 정답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소양강 블루베리 유튜브도 좀 애청해 주시고 혹시 블루베리 수확기는 몇 월인가요? 우리 농장 같은 경우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더더욱 이제 뭐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다라고 하니까 2021년도 블루베리는 우리 소양강 블루베리에서 많이 애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정말 그 1시간 넘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봄이 되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소양강 블루베리 현장 방문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